1863년 5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산업궁에는 그의 살롱 전시회에 입선하지 못한 작품들만을 별도로 모아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살롱전에 떨어진 미술가들은 나폴레옹 3세에게 자신들의 그림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탄원합니다. 황제는 이를 받아들여 낙선전이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366명의 화가들과 64명의 조각가 및 다수의 판화가와 건축가들의 약 780점이 전시되었습니다. 입선에 들지 못한 작품들의 수가 이 정도였다는 건 살롱 전시에 참가하는 미술가들이 대단히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낙선전은 살롱전에 입선하지 못한 작품들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전시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미술이 대중 스캔들의 원천이 된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낙선전에 에두아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전시되었습니다. 파리 근교의 어느 숲속을 배경으로 총 4명의 젊은 남녀가 등장합니다. 숲속에서 젊은 남녀가 휴식을 취하는 건 이미 지오르지오네, 티시아노 베셀리오의 아르카디아에 뿌리를 둔 오랜 전통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전라 혹은 반전라의 인물이 등장한 적은 있지만 신화 속 인물이나 알레고리가 아닌 동시대 인물이 이렇게 나체로 등장한 예는 마네의 그림이 처음입니다. 누가 봐도 당시의 파리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등장하지만 그녀와 함께 앉아있는 남성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의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뒤에서 물에 들어가 멱을 감는 여성마저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목욕을 할 때에도 여성들은 저렇게 옷을 입은 채로 목욕을 하는 게 관례였고 자연수원에서 목욕하는 것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풀밭에 앉아있는 여성이 왜 완전히 벗고 있는지 그 곁에 앉아있는 남성들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아 보이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도 없다는 듯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관람자에게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선사합니다. 온통 수수께끼 같은 이 그림은 당시 파리 중상류층의 도덕관념과 완전히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중들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마네는 프랑스 미술계 최고 유명 인사이자 남봉꾼이 되어버렸습니다. 1863년 낙선전에서 논란을 일으킨 건 제임스 맥닐 휘슬러의 흰색의 교향곡 1번 하얀 소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롱 전시회는 프랑스의 미술 이벤트지만 프랑스 미술가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파리는 이미 당시의 유럽의 문화와 미술의 수도로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모여든 미술가들이 활동하였기에 누구나 출품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국의 휘슬러는 그렇게 1863년 살롱전에 흰색의 교향곡 1번 하얀 소녀를 출품합니다. 이 그림은 내용과 전혀 무관한 흰색의 교향곡 1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 역시 특정 인물을 정확하게 묘사하거나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전달하며 완벽한 테크닉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덕적 의미나 교훈을 전달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캔버스 대부분을 흰색으로 덮어버린 이 그림을 처음 본 당시의 살롱 심사위원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고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은 특정 대상의 재현이 아닌 색채를 활용하여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현대미술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흰색의 교향곡 1번은 모던아트 역사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1863년 낙선전에는 마네와 휘슬러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실주의의 대표자인 귀스타브 그룹의 훗날 인상주의 풍경화의 대표자로 평가받는 까미유 피사로, 앙리 팡땡 라투르 등의 그림이 전시되었습니다. 팡땡 라투르는 마네, 에드가 드가와 귀스타브 까이오보트와 같이 사실주의 계열의 인상주의 미술가입니다. 전위적인 미술가, 문학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그의 대표작 들라크루아에 관한 오마주에서 확인되듯 그는 아방가르드한 예술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프랑스 모던아트 발전에 동참하였습니다.
빵땡 라투르가 평생 존경한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는 1898년 파리의 미술상인 귀스타브 땅플라에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지만 1863년 이래로 늘 그를 존경해 왔습니다. 앙리 빵땡 라투르가 말한 그는 1863년 낙선전에 참가한 미술가 외젠 부댕입니다. 빵땡 라투르는 부댕의 부고 소식을 접한 후 땅플라에르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1863년 낙선전은 미술가 에두아르 마네의 전설이 탄생한 사건이자 모던 아트의 진정한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서양 미술의 한 획을 그은 사건에 부댕 역시 동참했고, 이를 계기로 빵땡 라투르가 그를 존경하게 되었음은 부댕이 모던 아트 발전에 상당히 공헌했음을 시사합니다. 과연 부댕은 어떤 화가였을까요? 외젠 부댕은 1824년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190km 정도 떨어진 옹플레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옹플레르는 노르망디 지역의 깔바도스주의 작은 어촌입니다. 그가 11살이 된 1835년 가족은 노르망디의 센 마리팀주의 항구 도시 르 아브르로 이주합니다. 그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22살에 미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부댕은 1845년 르 아브르로 이주한 프랑스 자연주의 회화의 대표자인 장 프랑스와 밀레와 친분을 쌓습니다. 당시에는 밀레가 아직 농촌마을 바르비정에서 농부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낸 이삭 줍는 사람들이나 만종과 같은 걸작들을 쏟아내기 전이었습니다. 밀레는 자신처럼 작은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미술가로서의 성공을 꿈꾸는 부댕에게 파리 유학을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르 아브르시의 장학금을 받는 데 성공한 부댕은 1951년 파리로 떠납니다. 그는 에콜 데 부자르에 입학하였을 뿐만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의 학생 모사가에 선발됩니다. 외젠 부댕은 외젠 이자베이의 문화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자베이에게 지도를 받은 기간은 길지 않지만 이자베이는 부댕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자베이는 파나와 수채화 작업을 하였으며 유화로 풍경화를 전문적으로 그렸습니다. 이자베이의 영향으로 부댕은 풍경화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댕은 파리 유학 불과 2년 만에 가족이 있는 르 아브르로 돌아옵니다. 당시 급격히 산업화, 도시화되어가며 인구가 급증하던 파리의 번잡하고 각박한 생활은 한가로운 작은 어촌마을 출신의 부댕에게는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부댕은 르 아브르의 바닷가 풍경을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르 아브르로 돌아왔다고 화가로서의 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는 1859년 화가로서의 성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살롱 전시회에 생애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살롱 전시는 당시 프랑스 미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 이벤트로서 살롱 전시에 입선하면 프랑스 및 유럽 미술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부댕은 다른 미술가들보다도 살롱 전시에서의 입선이 간절하였습니다. 부르주아 집안 출신의 마네, 드가나, 까이유보트 혹은 중산층의 클로드 모네와 달리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별도의 작업실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미술을 공부하고 살롱 전시에 처음 작품을 출품한 것도 35살로서 젊은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배 화가인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가 테오도르 지에리코가 불과 19살의 나이로 살롱전에 처음 출품하고 심지어 대상까지 수상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댕의 살롱전 데뷔가 얼마나 늦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살롱 전시회의 입선이 간절했습니다. 1859년 부댕이 살롱 전시회에 출품한 그림은 생트 안느 라팔리의 청원입니다. 그림은 146.5cm, 세로 86cm로서 부댕의 그림치고는 비교적 크지만 제리코가 살롱전에 출품한 군대를 지휘하는 기마병이나 꾸르베에 돌 깨는 사람들, 오르낭의 매장과 비교하면
작습니다. 루이 14세 치하인 1667년 처음 개최된 살롱 전시는 루이 15세 시기인 1737년 왕실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을 받으며 정교화되었습니다.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살롱 전시는 프랑스, 나아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 공모전으로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다수의 작품들이 출품됨에 따라 살롱 전시회가 개최되는 루브르 궁의 대화랑은 출품작들로 뒤덮였습니다. 눈에 띄기 위해 출품작들은 점점 대형화되었고 주제는 더 극적이고 강렬해졌습니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560km 정도 떨어진 브르타뉴 지방의 작은 시골인 생따느-라-팔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전통적인 종교 행사를 벌이는 장면은 특별히 흥미로운 소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화면 전체에서 사람들의 비중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림의 절반 정도는 파란색 하늘과 지역을 상징하는 생따느-라-팔리 예배당 및 주변 풍경 묘사가 차지합니다. 그림의 전면에는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모습의 지역 주민들이 화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에 넓게 퍼져 있지만 이 그림은 이 종교 행사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생따느-라-팔리 예배당과 이 시골 마을의 맑고 깨끗한 자연 풍경이 중심인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인물들이 배제된 순수하게 풍경만을 그린 풍경화는 아니지만 생따느-라-팔리는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처럼 풍경과 당시 민초들의 평범한 일상이 동시에 제시된 전통적인 풍경화 계보를 따릅니다. 묘사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관람자들의 시선을 좀 더 붙잡아둘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리코의 군대를 지휘하는 기마병, 그룹에 돌 깨는 사람들이나 오르낭의 매장과 달리 인물들이 화면 전체를 장악하지 않기 때문에 생따느-라-팔리의 청원은 이목을 끌기에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댕의 작품은 샤를 보들레르로부터 호평을 받습니다. 시인이자 살롱 전시회의 공식 비평가로서 활동한 보들레르는 오늘날 현대적 삶의 화가라는 에세이로 19세기 모던 아트 미학의 선구자로 칭송받습니다. 그 글에서 보들레르는 현대사회의 미술은 동시대의 삶을 주제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내야 한다는 파격적인 예술론을 제시합니다. 그의 주장은 1859년 살롱 비평을 비롯한 이전의 비평문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보들레르는 1859년 살롱전의 무수한 작품 중 생따느-라-팔리의 청원에 주목합니다. 대기와 물에 대한 표현이 독창적이며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다고 평가한 보들레르는 부댕이 현대사회의 화가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생따느-라-팔리는 부댕이 1856년부터 사실주의 화풍을 수용하였으며 1859년에는 꾸르베아 친분을 쌓았다는 걸 입증해주듯 사실주의 혹은 그 이전의 신고전주의처럼 윤곽에 대한 묘사가 뚜렷합니다. 그가 구현한 색채는 프랑스 고전주의를 대변하는 뿌생의 그림들을 연상시킵니다. 파리 유학 시절 루브르 박물관의 학생 모사가 발탁은 그가 뿌생의 그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왕실이 소장한 미술품들을 기반으로 형성된 미술관입니다. 1648년 프랑스 왕실은 미술 전담부처인 왕립 회화 및 조각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고전주의를 목표로 푸생의 미술을 프랑스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프랑스 왕실은 루이 14세 시대부터 푸생의 작품들을 꾸준히 수집하였으며 루브르 박물관은 개관 초기부터 푸생의 양질의 컬렉션을 구축하였습니다. 부댕은 학생 모사가 자격을 얻어 푸생의 작품들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었고 그가 푸생의 그림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음은 부댕이 1859년 살롱 전시회에 출품한 생따느-라-팔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처럼 부댕은 커리어 초반 푸생의 고전 양식에서 19세기의 당대의 사실주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회화의 영향을 골고루 수용했습니다. 1859년 생따느-라-팔리의 청원이 보들레르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프랑스 살롱 전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하였지만 부댕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부댕은 생따느 라팔리가 결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림이 완성되지 못했다며 더 세련되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질책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판은 부댕이 1860년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살롱 전시에서 한 번 성공했다고 미술가로서의 향후 성공이 완전히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프랑스 미술계는 치열했으며 부댕은 다른 누구보다도 화가로서의 성공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는 화가로서의 커리어를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부댕은 1860년대 서양 미술 사상 최초로 해변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실험을 감행합니다. (1859년) 살롱 전시회에 생따느 라팔리의 청원을 출품하며 살롱전의 공식 비평가인 시인 샤를 보들레르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파리화단에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지만 부댕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경화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생따느 라팔리를 통하여 드러난 색채와 빛의 광학효과 표현의 미흡함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1859년 살롱 전시 참여로 잠시 파리로 돌아왔지만 1860년 다시 파리를 떠나기로 합니다. 파리 유학 후에 그는 가족이 있는 르 아브르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출생지인 옹플레르로 돌아갑니다. 옹플레르 역시 노르망디 지방의 영국 해협에 위치해 있지만 르 아브르는 항구 도시, 옹플레르는 그보다 훨씬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1835년 11살의 나이로 가족을 따라 르 아브르로 이주한 후 성인이 되어 다시 찾은 옹플레르에서 부댕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옹플레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의 가난한 항해사의 아들로 태어나 르 아브르로 이주한 후에도 바닷가에서 자라난 그에게 바다는 가장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바닷물의 색채, 빛과 대기, 구름의 미묘한 변화는 바닷가 출신이 아니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바닷가 풍경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해양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860년) 옹플레르에서 그는 최초로 해변가 풍경을 그리는 시도를 합니다. 바닷가와 해변은 구분됩니다. 바닷가는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지형을 폭넓게 지칭합니다. 반면 해변은 바닷물과 맞닿아 모래나 자갈 등이 퇴적된 지형이자 해수욕을 즐기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바닷가가 해변의 상위 개념이죠. 그는 1860년 처음으로 파스텔을 이용해 옹플레르의 해변 풍경을 그립니다. 그러나 파스텔로 해변가를 그렸다는 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습 작업이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파스텔화와 수채화는 유화로 최종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연습용이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유화는 여러 번 덧발라 수정할 수 있지만 매우 비싼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미술가들은 수채 물감이나 파스텔로 미리 최종 작품을 그려봅니다. 그렇게 만든 수채화나 파스텔화의 몇몇 부분을 수정, 보완한 후 캔버스의 유화로 최종 작품을 완성합니다. 수채화나 파스텔화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술 애호가의 수집이나 구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미술가 자신조차도 굳이 보관할 필요를 못 느끼곤 하였습니다. 결국 대부분 최종 완성작인 유화만 남아 있어서 유화로 최종 작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수채화와 파스텔화가 활용되는 작업 과정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긴 역사로 인하여 수채화나 파스텔화 작업을 하는 미술가들도 상당했지만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채화나 파스텔화 작업만으로는 미술가로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미술가로서 인정받으려면 부댕의 스승이었던 외젠 이자베이처럼 수채화나 파스텔화 작업을 하면서도 유화 작업을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확실한 인정을 받는 건 유화 작품을 파리 살롱전에 출품하고 입선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살롱 전시에서는 수채화나 파스텔화는 출품할 수 없었으므로 해변가 풍경은 부댕에게 새로운 소재 발굴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부댕이 해양 그림으로 파리 미술계를 공략할 의도는 적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61년 잠시 파리로 떠났던 부댕은 1862년 다시 옹플레르로 돌아옵니다. 1862년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옹플레르의 어촌과 한국 풍경과 함께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가 풍경 그림을 병행합니다. 1862년 그는 처음 유화로 해변가를 그립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갤러리에는 당시 부댕이 그린 해변 그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캔버스가 아닌 나무에 그렸지만 부댕은 유화로 옹플레르의 해변 풍경을 그렸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이전의 생딴 라팔리와 유사합니다. 그림은 크게 상부와 하부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채 상부에는 대기와 구름의 풍경이, 하단부에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생딴 라팔리와 비교하면 부댕의 색채 구사력이 보다 부드러워지고 감각적으로 진화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생딴 라팔리에서 대기와 광학적 효과의 구현에서 자신의 단점을 토로했던 그는 옹플레르 해변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양한 명도를 지닌 구름을 세심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구름으로 절반 이상 덮여있는 하늘 역시 빛과 구름으로 인하여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채도를 보여줍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바닷물의 색깔 역시 빛과 바람에 의하여 발생한 파도로 다채로운 색채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미술가로서의 테크닉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대단히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옹플레르 해변에서 주목할 요소는 그의 그림에서 최초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생딴 라팔리의 청원처럼 그의 풍경화에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평범한 일상 혹은 지역의 전통 행사에 참여한 현지인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862년 옹플레르로 되돌아와 모래사장이 펼쳐진 지역의 해변 풍경을 그린 그림에서부터는 옹플레르 해변처럼 지역 주민들이 아닌 세련된 도시 부르주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역 주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흰색의 드레스에 짙은 초록색 쇼를 두르고 푸른색 양산을 든 여인, 붉은색 셔츠에 무릎 높이의 반바지를 입고 파나마 모자를 쓴 채 강아지와 산책하는 남성, 아기와 함께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젊은 아기 엄마, 양산을 쓴 채 의자에 앉아있는 중년의 여성과 서 있는 여성들, 그림 오른쪽에 3명의 남녀 등은 모두 세련된 복장으로 더위를 피하기 위해 파리에서 북서쪽 바닷가로 여가를 즐기러 온 파리 혹은 도시의 부르주아 사람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이 선사하는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하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담소를 나눕니다. 4개의 간이 탈의실, 그리고 그림의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채 탈의실 뒤쪽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물장구를 치려는 인물입니다. 노란색 수영 모자, 흰색의 긴 원피스는 당시 여성들의 전형적인 수영 복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림의 왼쪽 후경에는 증기를 내뿜은 채 항해하는 배가 시선을 사로잡지만 그 오른편 앞쪽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3명의 모습이 작게 등장합니다. 오늘날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은 해수욕을 즐기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선탠을 하거나 산책을 하기도,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기도, 아기들은 모래가 신기한 듯 모래놀이를 하죠. 부댕의 옹플레르 해변 속 사람들의 행태는 해수욕장을 방문한 오늘날의 피서객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옹플레르 해변으로 부댕은 미술가로서의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당대의 파리 시민들의 모습이라는 전혀 새로운 주제를 개척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863년 살롱전에 이 새로운 회화를 출품하지 않았습니다. 부댕은 옹플레르 항구로 1863년 살롱전에 도전합니다. 현재는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옹플레르 항구는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에서 비롯되어 클로드 조셉 베르네로 이어지는 해양 풍경화의 계보를 따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로드 조셉 베르네는 프랑스의 실제 풍경들을 묘사하면서 18세기 프랑스 풍경화, 그 중에서도 특히 해양 풍경화의 전통을 확립한 미술가이자 까를 베르네와 오라스 베르네의 3대에 걸쳐 100년 동안 프랑스화단을 주름잡았던 미술 명문가를 이룬 장본인입니다. 파리 유학 시절 학생 모사가로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을 직접 보고 연구할 수 있었으므로 그는 바다 풍경을 전문적으로 그린 클로드 조셉 베르네의 작품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하였을 겁니다. 옹플레르 해변은 학생 시절에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부댕은 클로드 조셉 베르네의 계보에 따른 해양 그림인 옹플레르 항구를 제출함으로써 보수적인 살롱 전시회의 심사위원들을 공략하고자 하였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살롱 전시회에 입선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살롱 전시회에서 탈락한 에두아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 제임스 맥닐 휘슬러의 흰색의 교향곡 1번, 하얀 소녀와 함께 부댕의 옹플레르 해변은 1863년 낙선전에서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출품한 작품의 수상 불발은 가난한 미술가인 부댕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지만 그는 감당해야 할 시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좌절하지 않은 부댕은 1864년 또다시 살롱전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보다 과감한 도전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1860년 외젠 부댕은 최초로 파스텔로 해변 풍경을 그리고 1862년에는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들을 그린 최초의 유화작품인 옹플레르 해변을 완성합니다. 1863년 2월 12일 그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변에서 여가를 보내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그의 파리 살롱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작업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해변에서 보트 경기의 일종인 레가타 경기가 벌어지는 풍경화였습니다. 하지만 부댕은 1863년 살롱전에는 전통적인 해양 풍경화인 옹플레르 항구를 제출합니다. 부댕은 레가타 경기가 진행되는 풍경화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그림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라 밝히지만 이유는 그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까지 해변 풍경, 특히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파리 및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그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게 큰 요인이었을 겁니다. 부댕은 보수적인 살롱 전시회의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기 위하여 안정적인 주제인 옹플레르 항구를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1863년 살롱전에 입선하지 못하였습니다. 옹플레르 항구가 1863년 낙선전에서 에두아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와 함께 전시되면서 부댕은 확신하였을 겁니다. 마네와 같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걸. 부댕이 1864년 살롱에 출품한 그림은 소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댕은 1869년 그림을 똑같이 다시 그렸다고 합니다. 로랑 마니브는 현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미니애폴리스 미술관의 트루빌 해변이 1869년 다시 제작된 1864년 살롱 출품작임을 밝혀냈습니다. 트루빌 해변 역시 기본적인 구성은 1859년 살롱 데뷔작인 생따느 라팔리의 청원과 동일합니다. 풍경화가답게 그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단부는 하늘 풍경 및
자연 풍경을, 하단부에는 사람들이 수평으로 넓게 배치되어 있어 풍속화적인 풍경화입니다. 노르망디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선택했지만 그림에서 바다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생따느 라팔리와 비교하면 풍경의 비중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생따느 라팔리에서 풍경은 그림의 절반 정도지만 추르빌 해변은 3분의 2가 하늘 풍경입니다. 1860년 고향 옹플레르로 돌아가 풍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풍경화가로서 정체성이 공고해졌음을 추르빌 해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물들의 비중은 그림 전체에서 줄어들었지만 인물은 생따느 라팔리와 추르빌 해변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생따느 라팔리의 청원은 작은 어촌 마을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현지 주민들이 지역의 전통 종교 축제에 참가한 모습입니다. 반면 추르빌 해변을 통해 부댕이 포커스를 맞춘 대상은 지역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림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전통 복장을 입은 지역 주민들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노르망디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피서를 즐기기 위해 파리 혹은 도시에서 몰려든 부르주아들입니다. 현지인들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에서 파리 사람들의 여가 문화로 부댕의 회화적 관심이 바뀐 겁니다. 1860년 옹플레르에 정착하면서 어촌의 풍경과 어촌에서 생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과 해변을 배경으로 여가를 즐기는 도시 외지인들의 모습을 동시에 그렸던 부댕은 1860년부터 자신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주제를 1864년 살롱 전시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1864년은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미술계에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해입니다. 추르빌의 정식 명칭은 추르빌 슌메흐로서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노르망디 지방의 어촌 마을입니다. 추르빌 역시 옹플레르와 마찬가지로 칼바도스 주에 속하며 옹플레르와는 남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캐서린 맥퀴드는 1877년 추르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곳은 40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가 매우 짧은 지역이다. 그리고 에트르타와 마찬가지로 화가들과 작가들을 비롯한 예술가들이 바닷가로 쏟아져 나온다. 트루빌은 이자베일 씨가 그림을 그리고 알렉상드르 디마가 지역에 관한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맥퀴드의 증언에 따르면 추르빌은 19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8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추르빌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며 도시 사람들이 거의 찾을 일이 없는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830년대에서 1870년대 사이 추르빌은 부댕의 스승인 미술가 외젠 이자베이,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의 소설로 19세기 프랑스 대문호로 평가받는 알렉상드르 듀마와 같은 예술가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자베이와 듀마는 한 살 터울로 이들이 예술가로서 맹활약을 펼쳤던 시기는 1840년대입니다. 맥퀴드의 증언대로 이자베이와 듀마가 추르빌에 관한 창작 활동을 하던 1840년대만 하더라도 추르빌은 아직까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1839년 이자베이가 완성한 추루빌의 어선들 속 추루빌은 맥쿠이드의 기록처럼 그저 경치 좋은 평범한 어촌 마을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찾지 않는 한가로운 어촌 마을에는 파도 소리, 물이 육지에 닿을 때 나는 소리, 갈매기나 물새들이 내는 소리만 들릴 뿐, 이 그림에서 사람들이 내는 왁자지껄한 소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베이의 제자인 부댕이 25년 후에 완성한 추루빌 해변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유쾌한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자연이 발생하는 소리를 압도할 것 같은 활발한 분위기입니다. 이자베이의 그림에서 재현된 추루빌은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평범한 바닷가입니다. 그렇지만 부댕의 그림에서는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자베이와 부댕의 그림 모두 추루빌을 그린 그림이지만 이자베이의 그림은 바닷가 그림 혹은 해양 풍경화, 부댕의 그림은 해변 그림으로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같은 장소지만 25년의 격차를 두고 두 미술가가 전혀 다른 추루빌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던 건 그 사이 추루빌은 평범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파리 및 도시 부르주아들이 여가를 즐기는 해수욕장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1830년대 말에서 1840년대 초반 평화롭고 한가로운 추루빌을 소재로 작업 활동을 했던 이자베이와 뒤마는 추루빌이 파리 사람들에게 여가 휴양지로서의 매력을 널리 알린 장본인들입니다. 이자베이는 파리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왕정복고 시기 1830년 프랑스 국왕의 자리에 오른 루이 필립의 궁정화가를 역임한 진정한 파리지행이었습니다. 뒤마는 비록 파리 출신은 아니지만 1822년 파리로 이주하였고 소설가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후에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즐긴 신흥 부르주아의 전형입니다. 이자베이가 추루빌을 방문해 추루빌의 어선들을 그릴 당시만 하더라도 추루빌에서 세련된 파리지행의 모습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베이의 그림, 뒤마의 글을 통해 추루빌의 아름다운 풍경이 알려지면서 1850년대부터는 추루빌은 파리지행들의 사랑을 받는 휴가지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에릭 샬리는 처음 읽는 수영의 세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성공한 곳은 해수유법과 모래사장, 그림 같은 풍경과 상쾌한 바닷바람, 거기에 유행하는 스파와 오락시설, 사치스러운 숙박시설이 모두 합쳐진 데다가 브라이턴과 DF처럼 자동차나 기차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중세시대가 되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던 공중목욕과 수영을 이교도들의 난잡한 문화의 상징이라며 맹비난하였습니다. 실제 로마의 공중목욕탕에서는 성매매와 성행위가 자행되고 수영은 보통 알몸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목욕과 수영의 비도덕성을 주장하는 것도 억지는 아니었습니다. 나체 자체가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목욕은 옷을 입은 채 진행되어야 하며 수영은 아예 잊혀졌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목욕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주범이라고 주입하면서 사람들이 물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바다 역시 어업과 무역 같은 생계의 행위나 이동이나 전투 등의 이유가 아니면 내지인들이 굳이 찾아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고대의 문화가 복원되면서 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담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뒤이어 바닷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닷물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인 이유로 18세기 영국에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1730년대 영국의 작은 어촌 마을인 브라이턴에 지배계층의 해수 치료를 목적으로 리조트가 설립되면서 18세기 말에는 해안가가 해수욕법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바닷목욕이 1820년대가 되어서야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올 만한 해변이 없다는 이유로 리조트 개발은 수십 년 동안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185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프랑스에서도 해수욕을 즐기기 위한 해수욕장 개발이 시작되어 파리와 가까운 노르망디 지역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에릭 샬린의 지적대로 철도 산업 붐은 19세기 중반 해수욕장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1830년대 철도 산업을 부흥시킨 경험으로 1830년대 말 프랑스에서의 철도 건설 사업을 주도합니다. 1837년 파리의 기차역인 생라자르역이 개통되었으며 1843년 파리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샘마리팀주의 루앙과의 철도가 놓입니다. 1847년에는 파리와 르 아브르가 연결되었습니다. 르 아브르에서 옹플레르는 약 25km, 추르빌은 44km 거리로서 파리와 르 아브르와의 철도 개통으로 파리 시민들의 옹플레르와 추르빌 접근은 더욱 쉬워졌습니다. 철도 개통 전까지 수세기 동안 프랑스인들은 이탈리아나 지중해 연안을 선호하였으며 파리에서 더 가까운 노르망디 지역으로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리, 르 아브르 노선이 개통되면서 옹플레르와 추르빌과 같은 노르망디의 작은 어촌 마을에 관한 접근성이 대단히 개선되었으며 옹플레르, 추르빌을 비롯한 노르망디 지역의 풍경이 재발견되며 해변과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철도 요금과 가까운 거리로 시간적 부담마저도 적음에 따라 파리의 부르주아들은 주말 동안 노르망디의 르 아브르, 트루빌, 옹플레르와 같은 곳들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1850년대부터) 파리와 노르망디 지역의 철도 개발로 파리지앵들의 여가 문화가 변화하면서 작은 어촌 마을의 풍경마저 바뀐 상황을 부댕은 민감하게 알아차렸으며 자신이 관찰한 결과인 추르빌 해변을 1864년 살롱 전시회에 출품합니다. 그 결과 부댕은 해변 풍경 및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파리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그린 첫 번째 화가이자 이러한 주제를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화가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추르빌 해변은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의 기준을 통과하며 1864년 살롱 전시회에 입선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추르빌 해변은 단지 부댕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해변에서 해수욕과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처음으로 살롱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미술사적인 중요성만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그가 왜 진정한 인상주의의 아버지인지를 증명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에두아르 마네는 인상주의의 탄생을 예고한 인상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863년 파리의 살롱 전시회에 출품한 풀밭 위의 점심 식사로 마네는 전위적인 모던 아트의 시대를 개창합니다. 이후 아방가르드 미술은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를 지나 20세기에는
야수파, 큐비즘 등을 거쳐 20세기 말에 이르면 신표현주의로 이어집니다. 인상주의는 작게는 특정 미술운동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넓게는 인상주의 운동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인상주의와 유사한 표현 양식을 보이는 미술가들을 통칭합니다. 미술운동으로서의 인상주의는 18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마네를 비롯하여 인상주의 운동을 주도한 클로드 모네, 에드가 트가, 오기스트 르누아르, 까미유 피사로, 알프레드 시슬레 등은 그 이전부터 살롱 전시회에 출전하며 파리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마네라는 화가가 벌인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프랑스 미술계의 악동으로 떠오른 마네는 자신의 악명을 즐긴다는 듯 연이어 문제작들을 발표합니다. 선배 화가인 귀스타브 꾸르베의 뒤를 이어 마네는 프랑스 미술계의 권위에 도전하며 기존 미술 헤게모니의 균열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마네의 도발적 행동에 영감을 받은 그 주변의 미술가들 역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합니다. 마네를 비롯한 젊은 미술가들의 그림은 대상의 불분명한 윤곽 표현, 세련되지 못한 투박하고 거친 붓질 등의 표현적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표면적 특성에 주목하여 1860년대에서 1870년대 초반까지 비평가들은 이들 미술가들을 마네주의자들로 불렀습니다. 당시 파리 화단에서 마네가 가장 유명 인사였기 때문이죠. 마네를 유명 인사로 만들어준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본질적으로는 인상주의와 거리가 먼 작품입니다.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당시 파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건 단지 당대의 파리 지엔으로 보이는 여인이 부끄러움도 없이 전라의 상태로 남성들 앞에 앉아있는 것도 모자라 당돌하게 관람자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불분명한 윤곽 처리, 세련되지 못한 투박하고 거친 붓질 등은 그림의 완성도 부족의 이유로 질타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마네가 이런 표현 전략을 채택한 건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고전주의 특유의 매끈하고 마치 잘 빚은 도자기 같이 미술가의 붓질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림들의 환멸을 느꼈고 그림에서는 화가의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붓질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거칠고 투박한 붓질을 사용하며 주요 대상이 배경과 구분되기 어렵게 처리하였습니다. 모네를 비롯한 피사로, 시슬레, 르누아르 등 전형적인 인상주의자들이 거칠고 투박한 붓질로 윤곽을 불분명하게 묘사한 건 마네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인상주의자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빛과 대기의 탐구에 몰두하였습니다. 빛과 수증기의 농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같은 대상이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발견한 인상주의자들은 대상에는 절대적인 외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광학적인 인상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상주의자들은 어느 시간, 어느 각도, 어떠한 조건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 대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그림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자연에서의 광학적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회화 장르는 풍경화입니다. 인상주의자 중 상당수가 풍경화가이며 풍경화가 인상주의 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빛과 대기, 광학적 효과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미술가들은 터너, 존 컨스터블과 같은 19세기 초반 영국의 미술가들이었습니다. 경험주의 철학이 발달하고 계몽주의가 시작된 영국답게 19세기의 영국 미술가들 역시 과학의 시각에서 그림에 접근하였습니다. 광학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가 실내에서 암시를 조성하여 실험하듯
미술가들은 자연에서 직접 자연을 관찰하고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캔버스로 재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미술은 과학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터너와 컨스터블은 자연을 관찰한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캔버스를 들고 나가 야외에서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야외에서 이제를 세워둔 캔버스 앞에서 유화로 그림을 완성하는 미술가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네가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완성한 186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만 하더라도 이는 흔치 않았습니다. 물론 알브레이트 듀러를 비롯해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도 미술가들은 사실적인 자연 풍경을 담기 위하여 실경을 직접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케치북에 펜으로 스케치를 하거나 수채 물감이나 파스텔로 간단하게 실경을 그릴 뿐 최종 작업은 반드시 실내에서 유화로 작업하였습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에서 자연은 주요한 요소이지만 마네 역시 전통 방식에 따라 실내에서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일명 인상주의자들은 마네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터너와 컨스터블처럼 광학적 효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인상주의자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경을 바로 캔버스에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림을 스튜디오에서 완성하는 건 큰 의미가 없었고 현장에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바뀌기 전에 바로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화에서 단 한 번도 강조된 적이 없었던 속도가 처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림을 즉석에서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드로잉은 시간만 잡아먹을 뿐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드로잉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에서 드로잉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상주의자들은 붓에 유화를 묻힌 후 바로 캔버스에 색을 덧칠하면서 윤곽을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4-5시간 안에 현장에서 그림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꼼꼼한 붓질, 매끈한 마감 처리 역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디테일에 신경 쓰면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현상의 시각적 특성이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상주의자들은 빛의 방향뿐만 아니라 바람의 움직임까지 포착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람에 의하여 흩날리다 보면 대상의 외형은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이 거칠고 투박한 붓질을 활용하여 배경과 대상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 표현 방식으로 나아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마네가 그림에서 미술가의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끈한 화면을 요구해오던 기존의 회화 질서를 도전할 목적이라면 인상주의는 광학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실시간으로 바뀌는 외부의 인상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완성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연에서의 수렴 진화처럼 유사한 표현 방식을 지향하게 된 겁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 후 1869년 살롱 출품작인 발코니와 아틀리아에서의 아침 식사에 이르기까지 마네는 실내에서 그림을 완성합니다. 1869년부터 마네는 외부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도를 하였으며 인상주의가 등장한 후에는 다른 인상주의자들처럼 광학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며 실외를 배경으로 자연광이 돋보이는 그림들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아방가르드 미술 운동인 인상주의를 촉발시킨 건 마네지만 마네는 인상주의가 탄생한 이후에는 오히려 인상주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1864년) 살롱 전시회에 출품한 외젠 부댕의 트로빌 해변은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1860년 고향 옹플레르로 돌아간 후 부댕은 풍경화가답게 빛과 대기에 의한 광학적 효과를 본격적으로 탐구합니다. 그 성과는
이미 1862년에 옹플레르 해변에 나타나며 옹플레르 해변에서 자신의 연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은 결과가 1864년의 살롱 출품작인 트루빌 해변입니다. 비록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파리 부르주아들의 모습이라는 전혀 새로운 주제를 보여주지만 이 작품은 풍경이 더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풍경이 차지하는 부분은 3분의 2로 살롱 데뷔작인 생트 안느 라 팔리의 청원이나 1862년의 옹플레르 해변보다 더 높습니다. 옹플레르 해변에도 역시 구름이 상당히 껴있지만 군데군데 구름이 끼지 않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트루빌 해변 속 하늘은 구름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는 잔뜩 흐린 날입니다. 옹플레르 해변에서 부댕은 구름이 낀 하늘에 전체적인 인상에 주목한 반면 트루빌 해변은 구름 그 자체를 보다 깊게 연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루빌 해변에서 구름이 하늘을 온통 덮고 있지만 구름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그림 중상부는 흰색이지만 상부는 회색이 주를 이루는 짙은 어두운 색의 구름입니다. 그림에서 풍경과 인물이 동시에 등장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물에 먼저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트루빌 해변에서 가장 먼저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화면에 길게 배치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하늘, 그 하늘마저도 구름으로 완전히 덮고 있는 풍경은 관람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림의 3분의 2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구름에 관한 묘사이지만 그 구름은 그저 하얗지만은 않습니다. 구름은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명도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는 구름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구름이 머금은 수증기의 양, 그 위에 태양빛의 투과율, 바람에 의한 산란 효과 등을 유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트루빌 해변 속 하늘을 온통 뒤덮은 구름은 부댕이 1860년대 빛과 대기, 바람에 의한 광학적 효과에 상당히 몰두했으며 이를 그림으로 재현하기 시작했음을 입증합니다. 부댕은 인상주의가 태동하기 무려 10년 전부터 인상주의가 추구한 회화적 실험을 전개해 나간 겁니다. 트루빌 해변은 눈높이 시점에서 절반 이상은 하늘과 풍경을, 그 아래의 나머지 절반은 넓게 펼쳐진 지상에서의 모습을 가로로 긴 파노라마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이 구도는 르누아르가 1867년에 완성한 퐁데지아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부댕은 파리로부터 북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노르망디의 해변을 그렸다면 르누아르는 휴양지가 아닌 생강이 흐르는 대도시 파리의 풍경을 선택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르누아르의 퐁데지아르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한 익명이 동시대 파리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부댕의 트루빌 해변과 동일합니다. 르누아르는 부댕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앙리 팡땡 라투로가 1863년 낙선전에서 부댕의 옹플레르 왕국을 접한 이후부터 부댕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어도 평생 부댕을 존경해왔다고 고백한 것처럼 르누아르 역시 부댕과 개인적 친분은 없었더라도 부댕의 그림에 영감을 받거나 적어도 부댕의 그림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르누아르가 퐁데지아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댕으로부터 충분히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루빌 해변이 1864년 살롱 전시회에서 입선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르누아르는 1867년 퐁데지아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트루빌 해변을 참고하였을 수 있습니다. 비록 부댕과의 개인적 친분도 부댕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지만
르누아르의 뽕데자르 자체가 부댕이 후에 인상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후배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부댕의 트루빌 해변은 르누아르에게만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다른 동료 및 후배 미술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뽕데자르에서 르누아르는 부댕이 트루빌 해변에서 구현한 파노라마 시점의 기본 구성에 영향을 받았다면 마네와 드가와 같은 미술가들은 부댕이에 척한 그림의 소재 그 자체에 주목하였습니다. 마네와 드가 등은 1860년대 말 1870년부터 해변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파리지앵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트루빌 해변으로 1864년 살롱 전시회에 입선한 외잼 부댕은 자신감을 얻어 1865년에도 유사한 주제로 살롱전에 도전합니다. 부댕은 이번에는 트루빌 해변에서의 해수욕 시간과 도빌 카지노에서의 콘서트의 두 점을 출품하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댕은 1864년부터 1869년까지 6년 동안 총 10점을 살롱 전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트루빌 해변에서의 해수욕 시간과 도빌 카지노에서의 콘서트 등의 6점만이 그 실체가 확인되지만 10점 모두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파리 및 도시 부르주아들을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60년대 중후반의 활약으로 부댕은 해변 화가의 명성을 얻습니다. 부댕의 인상적인 활약으로 동료 미술가들 역시 해변 그림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로 단번에 파리 미술계의 유명인사로 떠오른 에두아르 마네는 1865년 살롱 전시회에 그보다 더 큰 논란을 일으킨 올랭피아를 제출합니다. 올랭피아로 당대 최악의 악동미술가 이미지가 고착된 마네는 1869년 살롱 전시회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적은 발코니와 아뜰리에에서의 아침 식사의 2점을 출품합니다. 두 작품 모두 입선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이 두 작품을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리 대중의 시선을 즐기는 성격이었지만 7년 동안 온갖 추문과 스캔들로 마네는 심신이 매우 지쳤습니다. 그는 1869년 가족과 함께 프랑스 북부 파드깔레주의 블루누셴메흐로 여행을 떠납니다. 파드깔레는 파리로부터 약 260km, 노르망디의 센마히팀주와는 170km 거리로 오히려 영국에 더 가깝습니다. 1848년 블로뉴와의 철도 개통으로 파리 시민들의 이곳 접근성은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블로뉴로의 여행으로 마네는 새로운 시도에 도전합니다. 그는 도버 해협의 바다와 해안 풍경뿐만 아니라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부르주아 사람들의 모습 역시 그립니다. 마네의 그림에서 해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이 등장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휴식을 위해 가족여행으로 떠난 블루뉴셴메흐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1870년대 마네의 그림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이후 마네는 더욱 불분명하고 거친 붓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연광에 따라 실외를 배경으로 한 보다 인상주의적인 그림들로 넘어갑니다. 1860년대까지 비교적 오랜 뿌리를 지닌 주제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하였지만 1870년대 이후 마네는 이러한 주제와 방식들을 포기하고 대신 당대 파리 부르주아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합니다.
마네의 회화적 관심이 변화한 건 1869년 바드갈레에서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는 파리 사람들을 그리면서부터입니다. 에드가 드가 역시 1869년 바드갈레와 노르망디 등지를 여행하였습니다. 드가 역시 여행지에서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인물이 배제된 파스텔 그림도 그렸지만 그는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의 모습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드가도 이 시기 해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파리지앵의 모습이 담긴 해변 풍경을 완성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해변 풍경은 이 시기 드가가 노르망디 해변에서 그린 총 4점의 그림 중 하나입니다. 부댕과 마네의 해변 그림들과 달리 드가는 특정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소녀는 엄마로 보이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고 아이 엄마는 딸의 갈색 머리를 빗겨주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풀린 소녀는 잠든 모습입니다. 비록 이 그림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작업실에서 완성됐지만 드가 역시 부댕이 처음 개척한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라는 주제에 호기심을 느꼈음을 입증해 줍니다. 마네와 드가뿐만 아니라 1869년 마네의 발코니의 모델이자 훗날 마네의 제소씨가 되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미술가인 베르트 모리소 역시 1869년에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패셔너블한 파리 부르주아를 그립니다.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의 작은 항구 도시 로리앙을 그린 로리앙 항구에는 흰색 드레스에 흰색 양산을 쓴 채 제방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젊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비록 얼굴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마네의 발코니에서 그녀는 흰색 옷을 입고 등장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패셔너블한 의상을 입은 여인은 모리소 자신으로 추정됩니다. 베르트 모리소는 1870년대에도 꾸준히 해변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와 아기 엄마의 모습을 그리며 해변을 배경으로 여가를 즐기는 파리 부르주아들의 모습에 꾸준한 애정을 보입니다. 1870년 부댕은 브레스트만과 피니스테르주 케르호의 어부들의 2점을 출품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부댕이 살롱 전시회에 출품한 그림들과 달리 이 두 그림은 브르타뉴 지방의 자연 풍경과 현지 주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료 화가들이 1869년부터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에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지만 부댕은 오히려 그러한 주제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부댕은 1870년부터 자신이 창시한 주제의 그림을 살롱전에 더 이상 출품하지 않습니다. 1869년 살롱 전시를 마지막으로 부댕이 더 이상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살롱 전시에 보내지 않은 것에 관하여 미술사학자 로랑 마니에브는 자신의 내적 갈등이 폭발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마네, 드가와 모리소는 모두 부유한 도시 부르주아 출신입니다. 하지만 부댕은 작은 어촌 마을의 서민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록 어부는 아니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은 늘 지역의 어부들과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1860년대 이후 노르망디 해안의 르 아브르, 옹플레르, 추르빌은 파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지로 재탄생했지만 여기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리조트가 개발되고
레스토랑, 카페, 카지노, 상점들이 개발되면서 기존의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더 편하고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서비스 직종으로 전업하였습니다. 관광 서비스업으로 외지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도시 사람들의 옷차림과 행동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삶의 방식과 전통, 더 나아가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자연이 파괴되는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휴양지 개발 이면에 숨겨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그들과 같은 정체성을 지닌 부댕과 같은 미술가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트루빌 해변으로 살롱 전시회에 입선했지만 그는 이미 1864년부터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라는 주제에 괴로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65년 동생 루이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걸 해야 할 테지만 언제나 해변을 그리는 화가여야 하겠지. 1869년 살롱전을 끝으로 더 이상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살롱 전시회에 출품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부댕은 작은 소품 형태로 지인들에게 선물이나 기념품 목적으로 관련 주제의 그림들을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이는 부댕이 자신이 최초로 제시한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들의 모습이라는 주제에 대한 애정 자체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르 아브르시의 장학금을 받고 파리로 미술 유학을 다녀온 후 1857년 33살의 나이로 가족이 있는 르 아브르로 돌아온 부댕에게 어느 날 18세 소년이 그림을 배우겠다고 찾아옵니다. 이 소년은 캐리커처 화가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부댕은 이 소년의 그림 스승이 되어줍니다. 부댕은 이 소년에게서 남다른 재능을 발견합니다. 스승 외젠 이자베이가 풍경화가로서의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해 주었듯 부댕은 제자에게서 풍경화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하여 풍경화가를 추천합니다. 소년은 풍경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그가 바로 클로드 모네입니다. 풍경화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모네는 1860년부터는 스승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점차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모네는 부댕의 제자였지만 이들은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네는 부댕에게 1860년 파리를 떠나 그들이 처음 만난 르 아브르로 돌아가 같이 바다 풍경을 그리자고 설득하였습니다. 부댕은 이에 응하였고 르 아브르를 거쳐 옹플레르까지 넘어갑니다. 그는 옹플레르에서 바다 풍경을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이후 1870년 8월에는 모네 및 그의 가족들과 트루빌에서 같이 지낼 정도로 모네 가족과도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1860년대부터 꾸준히 살롱 전시회에 도전했던 모네는 1874년 까미유 피사로, 드가, 샹 오기스트 르누아르 등과 함께 단체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모네는 이 전시에서 7점의 파스텔화를 포함하여 총 12점을 공개하였습니다. 모네가 전시한 5점의 유화 가운데에는 인상, 해돋이가 포함되었습니다. 화가이자 비평가인 루이 르루아는 전시작들이 회화로서의 자질이 형편없다고 판단하였고 조롱의 의미로 기획자인 모네의 인상, 해돋이를 콕 집어 전시에 참여한 미술가들을 인상주의자들로 지칭하였습니다. 이 명칭은 대단한 파급력을 발휘하였습니다. 1860년대에서 이 단체전 이전까지 대상의 불분명한 윤곽 표현, 세련되지 못한 투박하고 거친 붓질 등의 표현적 공통점을 보인 미술가들은
만해주의자들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를 계기로 그들은 인상주의자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하였고, 현대인들은 만해주의자가 아닌 인상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들이 주도한 미술운동을 인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인상주의자,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탄생하며 서양 미술 사상 최초의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이 시작된 첫 번째 인상주의 전시에는 모네의 스승인 부댕 역시 참가합니다. 이 전시에서 부댕은 스케치를 포함하여 총 13점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작품 수만으로는 전시의 주최자인 모네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부댕이 인상주의 시작에 상당한 공헌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댕은 서양 미술 최초의 스캔들로서의 모던 아트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1863년 낙선전뿐만 아니라 인상주의의 시작점인 제1회 인상주의 전에도 참가한 미술가입니다. 부댕은 모던 아트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 조용히 그 역사를 함께 써나간 장본인입니다. 파리의 마르몽땅 모네 미술관에서는 2025년 4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전 외젠 부댕 인상주의의 아버지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시는 총 80점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부댕의 미술 세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고전은 총 8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해변 풍경입니다.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파리 부르주아들이라는 주제가 부댕의 예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한 기획입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부댕이 서양 미술 최초로 해변 풍경과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미술가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외젠 부댕이 모던 아트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댕은 한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단지 인상주의의 대표자 클로드 모네의 스승이자 동료였으므로 1863년 낙선전과 1874년의 제1회 인상주의전에 참가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17세기 푸생에서 18세기 클로드 조셉 페르네, 19세기 귀스타브 꾸르베와 장 프랑스와 밀레에 이르는 프랑스 회화의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근대 미학을 제시한 샤를 보들레르가 강조했던 동시대 삶을 주제로 찰나의 순간을 빠르고 거친 붓질로 과감하게 표현해내야 한다는 모던 아트 미학을 수용하며 당대 프랑스 미술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런 부댕의 개성과 영향력이 가장 잘 드러난 주제가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 부르주아들입니다. 해변 그림은 모던 아트의 선구자, 인상주의의 아버지로서의 부댕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여름철 휴가 기간에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며 더위를 피하는 오늘날의 문화가 당시로서는 이제 막 생겨난 새로운 현상이라는 역사적 사실 역시 숨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댕과 그의 해변 그림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